인류는 역사상 가장 빠른 물체를 만들었다. 시속 69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파커 솔라 프로브. 이것은 우리 공학 기술의 정점이다. 하지만 이 정점은 가장 가까운 별을 향했을 때 고통스러운 진실 하나를 드러낸다.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우주에게는 여전히 느리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 놀라운 속도로도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는 데는 꼬박 6,70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승무원을 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지구가 7만 7천년 동안 생산하는 총에너지와 맞먹는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속도가 가장 쉬운 문제라는 점이다. 진짜 악몽은 그 우주선 안에서 수십 년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다. 만약 당신도 인류의 한계가 어디에서 끝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가장 위대한 도전이 무엇인지 보게 될 테니까. 시작한다. 우리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고작 4.24 광년 떨어져 있다는 말을 듣는다. 여기서 그 고작이라는 단어는 천문학에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4.24 광년은 40조 킬로미터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우주가 우리에게 가장 짧은 거리에 두 번째 지구를 놓아두었다고 믿었다.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민다고 느꼈다. 자, 와서 가져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지를 명명하는 것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 전의 이야기였다. 즉 바로 이 두 생각 사이의 거리가 이 이야기가 영감 넘치는 꿈에서 훨씬 더 불편한 현실로 바뀌는 지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맨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프록시마 센타우리 B행성의 발견은 과학계를 흥분시켰다. 뉴스는 저절로 헤드라인을 만들어냈다. 가장 가까운 잠재적 거주 가능 세계가 바로 우리 이웃에. 이 문장은 귀에 감미롭게 들린다. 왜냐하면 단어들이 물리적 현실을 감추는 심리적 마법을 부리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이라는 단어는 순서를 나타낼 뿐 접근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 은혜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목록의 맨 위에 있다는 것이 인간 공학이 현재 알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든 가깝다는 뜻은 아니다. 태평양 가장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물 건너 가장 가까운 육지가 8,000km 떨어져 있다고 말한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가장 가깝다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 배가 없고 연료가 없으며 그 여정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검증된 방법이 없다면 가장 가깝다는 단어는 위로보다는 조롱처럼 들리기 시작한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4.24 광년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우리의 직관이 파산하는 규모다. 왜냐하면 1광년은 빛이 초속 29만 9,792km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이기 때문이다. 1초의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1분이면 화성의 궤도를 가로지른다. 약 5시간 반이면 명왕성의 궤도를 넘어선다. 하지만 그 후엔 규모가 달라진다. 우리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물체들을 지나고 나면 빛은 항성간 공간으로 들어선다. 그리고 다음 이정표가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리다. 지금 우리 태양을 떠난 빛은 그곳에 4년 2개월 그리고 대략 17일 후에 도착할 것이다. 1광년은 약 9.46조 킬로미터다. 따라서 이 숫자의 4.24를 곱하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얻게 된다. 약 40조 킬로미터.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허다. 그리고 이 공허는 인류가 지금까지 넘어선 모든 거리를 수천 번이나 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빛조차 4년 이상 걸리는 이 거리를 인간이 만든 도구는 얼마나 걸려서 건널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진짜 악몽이 시작된다. 1977년에 발사된 보이저 1호 우주선을 생각해보자. 그것은 현존하는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다. 거의 50년간의 끊임없는 비행 끝에 지구로부터 약 165 천문단위 멀어졌다. 항성간 공간에서 초속 약 17.3km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시속 약 6만 2,000km다. 인상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로 측정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보이저 1호의 현재 속도로는 그 여정이 약 7만 3천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7만 3천년. 이것은 기록된 모든 문명의 역사보다 대략 10배나 더 길다. 만약 보이저 1호가 가상으로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착한다면 문자, 농업, 도시, 제국, 과학의 모든 역사는 여정 시간표의 단지 첫 15% 안에 겨우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하지만 우리에겐 더 빠른 우주선이 있지 않은가?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인 파커 솔라 프로브를 보자.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때 파커는 초속 약 191km의 속도에 도달한다. 시속 69만 km다.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20초 만에 갈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다. 따라서 파커의 최고 속도로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여정은 약 6,700년이 걸릴 것이다. 보이저보다 10배나 빠르다. 하지만 여전히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 시점과 우리를 가르는 시간보다 더 길다. 여전히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상스, 산업혁명, 그리고 우주시대의 모든 역사를 합친 것보다 더 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파커 솔라 프로브는 이 속도의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짧은 순간에만 도달한다는 것이다. 어떤 우주선도 개방된 항성간 공간에서 이와 비슷한 속도를 유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운용 중인 어떤 추진 시스템도 필요한 거리 동안 그런 속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숫자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인류가 이룬 것과 가장 가까운 별이 요구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는 공학적 현실이다. 우리는 태양계 모든 행성을 지나가는 탐사선을 보냈다. 화성에, 타이탄에, 혜성에 기계를 착륙시켰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공은 지구로부터 약 50 천문단위 방영 내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가까운 별은 26만 8천 천문단위 떨어져 있다. 우리의 가장 먼 성공과 가장 가까운 별 목표 사이의 간격은 그냥 간격이 아니다. 그것은 심연이다. 너무나 광대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건너온 모든 거리 단위가 그 안에 수천 번이나 들어갈 수 있는 심연이다.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인류가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추진 시스템이 이 심연을 메울 수 있느냐이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우주선조차도 그 여정을 마치려면 수천 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간표를 수십 년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은 실험실 화이트보드 또는 컴퓨터 화면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한 것은 이것이다. 가장 가까운 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다. 우리의 가장 빠른 함선은 달팽이처럼 느리다. 따라서 엔지니어들은 전통적인 로켓 공학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했다. 그들의 눈은 훨씬 더 이국적이고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로 향했다. 원자의 심장으로, 핵 펄스 추진, 핵 융합 엔진, 심지어 반물질까지. 왜냐하면 이 거리를 좁힐 유일한 방법은 로켓 방정식의 폭정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기술들은 그들만의 악몽을 동반했다. 그리고 그 악몽의 첫 번째는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한 가장 난폭한 추진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기 위해 상상된 가장 대담하고도 가장 끔찍한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 그 이름은 프로젝트 오리온이었다. 1958년 물리학자 테드 테일러와 프리먼 다이슨에 의해 설계되었다. 개념은 기계적으로는 단순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끔찍했다. 왜냐하면 우주선 뒤에 달린 거대한 추진판 뒤에서 핵폭탄을 터뜨릴 것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각각의 폭발은 판을 앞으로 때리며 점진적으로 우주선을 가속시킬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는 말 그대로 원자폭탄의 폭발로 성간 우주선을 밀어 올리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오리온은 냉전 시대의 핵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산물이었다. 다이슨의 계산에 따르면 순수한 중수소 핵융합 폭발을 사용하는 오리온 우주선은 초속 약 15,000km의 배기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것은 빛의 속도의 약 6.7%에 해당했다. 그리고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비행 시간을 약 130년으로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괴물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성간 오리온 우주선의 질량은 약 1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수백만 개의 핵 펄스 장치를 필요로 했다. 우주선 자체는 도시 하나 크기였다. 따라서 공학적 도전은 핵무기에 익숙한 문명의 기준에서조차 어지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오리온을 실용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끝장낸 것은 1963년의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었다. 이 조약은 우주에서의 핵폭발을 금지했다. 그리고 그것은 오리온의 묘비명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데달루스가 등장했다. 1973년부터 1978년까지 영국 행성간 학회에 의해 수행된 연구였다. 데달루스는 핵분열 폭탄 대신 관성 가둠 핵융합을 사용하여 핵펄스 개념을 정교화했다. 작은 중수소와 헬륨 3알갱이를 고출력 전자빔으로 발사할 것을 제안했다. 초당 250회의 제어된 핵융합 폭발을 일으킬 것이었다. 설계는 이륙시 약 54,000톤 무게의 2단 우주선을 필요로 했다. 1단에는 46,000톤, 2단에는 4,000톤의 핵융합 연료를 탑재했다. 데달루스는 바너드 별을 목표로 하는 무인 통과 탐사선으로 설계되었다. 약 6광년 떨어져 있다. 그리고 예상 비행 시간은 50년이었다. 순항 속도는 빛의 속도의 12%였다. 하지만 데달루스에 대한 두 가지 세부 사항이 문제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설계는 연료로 헬륨3을 요구했다. 이 물질은 지구상에서 너무나 희귀해서 전 세계 공급량을 다 합쳐도 작은 방 하나를 채우지 못할 정도다. 데달루스 설계자들은 헬륨3을 목성의 대기에서 거대한 풍선 플랫폼을 사용하여 채굴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만으로도 문명 규모의 사업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들을 필요로 했다. 둘째, 이 엄청난 기계조차도 5만 톤의 이국적인 핵융합 연료를 태우면서 단지 한 번의 통과 비행만 할 수 있었다. 목표 지점에서 감속하거나 궤도에 진입하거나 장기간 관측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것은 별들을 향해 발사된 총알이었다. 빨랐다. 비쌌다. 그리고 멈출 수 없었다. 바로 이 감속 문제가 성간 임무 설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장애물 중 하나다. 왜냐하면 가는 것은 문제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는 이 방정식을 완전히 뒤집으려 시도했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이 프로젝트는 연료를 우주선에 싣는 대신 지상 기반의 레이저 배열로 우주선을 가속시킬 것을 제안했다. 약 100기가와트의 지향성 출력을 내는 레이저 배열이 스타칩이라 불리는 그램 단위의 탑재체에 연결된 약 4m 폭의 반사형 라이트 세일에 빔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빔에서 오는 광자 압력은 약 10분 안에 세일을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시킬 것이었다. 이것은 작은 탑재체를 지구 중력의 수만 배에 달하는 가속도에 노출시킬 것이다. 이 빛의 속도의 20%에서 이 우주선은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약 21년 만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같은 문제가 있었다. 도착했을 때 그것은 시스템을 초속 6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스쳐 지나갈 것이었다. 단 몇 시간의 조우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는 항성 간 공간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었다.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문제를 가장 최소한의 형태로 축소했다. 에너지원을 지상에 남겨둠으로써 연료 탑재의 필요성을 없앴다. 탑재체를 소형화함으로써 상대론적 속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였다. 그리고 감속이라는 주장을 포기함으로써 제동의 연료 페널티를 피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버전조차도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레이저 배열은 100개의 대형 핵발전소 출력과 거의 맞먹는 100기가와트의 일관된 출력을 생산해야 했다. 세일 재료는 빔을 견디면서 증발하지 않아야 했다. 그리고 스타칩 자체는 카메라, 전원, 그리고 4.24 광년 떨어진 곳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레이저 통신 장치를 모두 몇 그램의 질량 예산 안에 담아야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콜리송 프로젝트는 중단되었다. 초기에 약속된 1억 달러 중 약 450만 달러를 지출한 후 무기한 보류되었다. 왜냐하면 공학적 현실과 충돌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은 결코 유인 임무 개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별에 도달하는 가장 작고 가장 가볍고 가장 빠른 버전이었다. 생명 유지 장치도 없었다. 방사선 차폐도 없었다. 음식, 물, 공기 또는 승무원실도 없었다. 단지 칩 하나와 카메라 하나, 멈출 수 없는 총알. 실패한 버전은 바로 이것이었다. 더 이제 이 모든 개념들을 종합해보자. 속도의 문제, 감속의 문제, 그리고 연료의 문제. 이것들은 모두 성간거리라는 물리적 현실의 서로 다른 얼굴들이다. 각각은 단독으로도 인류가 지금까지 직면했던 어떤 공학적 도전보다도 거대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궁금해진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추진 문제를 해결한다면? 만약 100년 후에 핵융합 엔진을 갖게 된다면? 만약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40년 만에 갈 수 있다면? 이것이 승리를 의미할까? 하지만 진짜 불편한 진실은 속도가 결코 유일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속도는 가장 눈에 띄는 문제였다. 하지만 속도가 해결되더라도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 남아있다. 더 빠른 엔진이나 더 강력한 레이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항성 간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신체의 취약성, 인간 심리의 한계,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기계의 유한한 신뢰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추진 문제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1g짜리 탐사선은 먹지도 않고 숨 쉬지도 않으며 암에 걸리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1g짜리 탐사선과는 완전히 다르다. 탐사선은 먹지 않는다. 숨 쉬지 않는다. 우주 방사선 노출로 암에 걸리지 않는다. 외로움, 불안 또는 우울을 겪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진짜 충격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추진 문제가 아무리 거대하다 해도 그것은 단지 공학적, 에너지적 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이제 다가올 문제는 다르다. 이것은 생물학, 내구성, 그리고 사람들을 항성 간 공간에서 수십 년간 살아있게 하는 것이 그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의 문제다. 첫 번째 충격과 마주하자. 방사선. 이것은 살인자다. 볼 수도 없다. 만질 수도 없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다. 항성 간 공간은 은하 전역의 초신성 폭발에서 비롯된 괴너지 입자, 즉 은하 우주선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입자들이 생물학적 조직에 부딪히면 DNA를 찢어발기고 분자 결합을 끊으며 주변 세포에 피해를 확산시키는 2차 입자 폭포를 만들어낸다. 숫자는 끔찍하다. 지구 표면에서는 연간 약 2.4mS의 방사선을 받는다. 국제우주 정거장에서는 이 수치가 연간 320mS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항성간 공간에서는 이 수치가 연간 600mS까지 치솟는다. 빛의 속도의 10%로 40년간의 여정에서 승무원은 총 16에서 24시버트의 누적 선량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보자. 한 번에 5시버트의 선량은 인간의 50%에게 치명적이다. 20시버트는 절대로 치명적이다. 나사가 우주 비행사에게 설정한 평생 경력 한도는 단 600mS다. 이 여정은 그 한도를 40배나 초과한다. 이래서는 안 되었다. 이에 대한 방패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점은 이것이다. 전통적인 차폐는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괴너지 입자가 납과 같은 밀집된 물질에 부딪힐 때 훨씬 더 위험한 2차 입자 소나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방패가 당신을 더 빨리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방사선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았다고 가정하자. 애니,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숨을 쉬어야 한다. 물을 마셔야 한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이 온다. 생명 유지 장치의 함정.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진보된 폐쇄형 생명 시스템인 국제 우주 정거장을 생각해보자. 물을 약 98% 비율로 재활용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2%의 부족분은 지구에서 오는 보급 임무로 채워져야 한다. 산소는 화물선에서 오는 보충으로 지원된다. 음식은 전적으로 지구에서 온다. 그리고 정거장의 핵심 시스템들은 수없이 고장났다. 매번 수리는 지구에서 온 예비 부품이나 지상 엔지니어들의 실시간 도움에 의존했다. 하지만 성간 우주선에는 이 중 아무것도 없다. 보급 임무도 없다. 예비 부품도 없다. 지구와의 통신에는 수년간의 지연이 있다. 이것은 생명 유지 시스템이 수십 년간 100% 폐쇄 루프로 작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손실 제로로 그런 시스템은 만들어진 적이 없다. 가장 가까운 시도는 애리조나의 바이오스피어 이 실험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산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다. 이산화탄소 변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승무원들은 굶주렸다. 이것은 지구 표면에서 무제한의 태양 에너지와 언제든 중단할 수 있는 능력해에 이루어졌다. 성간 우주선은 이 중 어떤 사치도 누릴 수 없다. 우주선은 폭발하지 않는다. 서서히 살 수 없는 곳이 되어간다. 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다고 상상해보자. 방사선 차폐는 작동한다. 생명 유지 시스템은 완벽하다. 그렇다면 우주선 자체는? 여기서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교활한 충격이 온다. 기계적 신뢰성의 악몽. 우주에서 가장 오랫동안 중단 없이 작동한 인공 시스템은 보이저 탐사선들이다. 거의 50년간 작동해왔다. 하지만 유인 우주선의 기준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보이저의 주구조에는 움직이는 부품이 없다. 생명 유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기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보이저는 어떤 기기도 작동시킬 힘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유인 성간 우주선은 수동적인 탐사선이 아니다. 그것은 병 속의 도시다. 펌프, 밸브, 압축기, 컴퓨터 네트워크, 정수 시스템, 식품 생산 장비들이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들 각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모되거나 녹슬거나 고장나는 부품들을 포함한다.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간 임무는 모든 것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를 요구한다. 지구에서는
고장난 부품을 교체한다. 하지만 항성간 공간에서는 모든 예비 부품을 우주선에 싣고 가거나 운송 중에 생산해야 한다. 모든 가능한 고장에 대비해 예비 부품을 싣는 것은 우주선의 질량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가시킨다. 3D 프린터로 부품을 생산한다고 현재 기술로는 정밀한 베어링이나 고압 밸브 실을 인쇄할 수 없다. 따라서 단 하나의 핵심 시스템 고장이 임무를 종결시킨다. 왜냐하면 예비 부품이 없기 때문이다.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예 방사선이 당신을 죽인다. 공기 부족이 당신을 죽인다. 그리고 고장난 기계가 당신을 죽인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신체와 인간 공학의 잔인한 한계다. 이것들은 물리 법칙만큼이나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 중 어느 것 하나 검증된 해결책이 없다. 단지 추측적인 개념들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모든 개념은 그 자체의 불가능성을 동반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물리적, 생물학적, 기계적 장벽을 극복하더라도 가장 큰 미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은 방정식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변수다. 인간의 정신, 왜냐하면 40년간의 여정에서 닫힌 금속 상자 안에서 가장 쉽게 부서지는 부품은 강철이나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부품은 인간의 정신이다. 이것이 네 번째 충격이다. 심리적 붕괴. 극단적인 고립과 감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심리적 영향을 기록해왔다. 우리는 남극 연구 기지의 승무원들을 연구했다. 잠수함 임무를 분석했다. 심지어 마스 500 실험도 수행했다. 이 실험에서 6명의 자원봉사자는 520일 동안 폐쇄된 시설에 갇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우울증, 불안, 대인 갈등, 수면 장애, 인지 저하, 그리고 동기 상실. 마스 500의 몇몇 승무원들은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수면 각성, 주기가 깨졌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내내 각성도와 인지 능력에서 측정 가능한 감소를 보였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520일이었다.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실험이 끝나고 정상적인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식과 함께 성간 임무는 그런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승무원은 수십 년 동안 지구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떠난다. 어쩌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은 빛의 속도 지연이 분에서 시간으로, 그리고 마침내 몇 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더 추상화된다. 몇 년의 비행 후 승무원은 의사소통의 공백 속에서 존재한다. 지구에서 온 메시지는 발신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도착하며 그 사이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사건과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래서는 안 되었다. 인간의 정신은 이런 종류의 단절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의 정신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동안 다섯 번째 충격이 문을 두드린다. 통치의 악몽. 왜냐하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닫힌 상자에 넣으면 결국 사회의 기본 규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 공동체는 권위, 의사결정, 갈등 해결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성간 우주선에서는 아무도 떠날 수 없다. 공동체는 봉인되어 있다. 영구적이다. 그리고 피할 수 없다. 누가 우주선을 통치할 것인가? 군대식 계층 구조는 권위의 명확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권위주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지구의 감독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적 모델은 파벌 다툼, 교착 상태 또는 다수의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소수파가 갈 다른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질문은 이것이다. 리더십의 이양. 40년에서 100년이 걸리는 임무는 어떤 개인 지도자의 기능적 경력을 넘어선다. 원래의 사령관이 죽거나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가? 봉인되고 고립된 공동체에서
권력을 이양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불안정한 사건 중 하나다. 아지 반란은 단지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주선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물리적 생존을 위협한다. 왜냐하면 우주선 운영은 통치 실패가 망가뜨릴 수 있는 조정된 기술적 관리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다. 우주선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은 이 임무를 선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감옥이다. 이것은 도덕적 블랙홀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회적, 심리적 드라마가 펼쳐지는 동안 한 승무원의 맹장이 터진다? 또는 누군가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그리고 당신은 6번째 충격과 마주친다. 의학적 불가능성. 성간 우주선에서의 의학은 현재의 우주 비행 경험에는 유례가 없는 문제들을 제기한다. 임무의 의사가 탑승한다면 그 의사는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인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시나리오를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급성 외과 응급 상황, 심장 질환, 뇌졸중, 치과 감염, 그리고 암호 또는 우주에서의 수술은 원시적이다. 미세 중력에서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피는 상처에 고이지 않는다. 수술 부위를 가리고 선실대기를 오염시키는 떠다니는 구체들을 형성한다. 체액은 자유롭게 떠다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회전하는 거주지에 인공 중력이 있더라도 코리올리 효과가 매스꺼움과 정밀한 수동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향 감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어난다. 어떤 인간 수술 절차도 우주에서 행해진 적이 없다. 우주선의 의약품 공급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폐쇄된 환경에서 쉽게 번성하는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는 이 약들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다. 제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의 연구는 미세 중력이 특정 박테리아 종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인간 면역 기능의 일부 측면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완벽한 폭풍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구에서 치료할 수 있는 상태가 성간 우주선에서는 사형 선고가 된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병원은 40조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방사선, 공기 부족, 기계 고장, 심리적 붕괴, 사회적 분열, 의학적 재앙. 이들 각각은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가는 길을 막는 거대한 벽이다. 각각은 그 자체로 임무를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추진 문제를 잠시 잊는다 해도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문제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제쳐두자, 돌아가자. 맨 처음으로, 그 엔진들로, 그 방패들로, 그 시스템들로 이 모든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설계된 그 복잡한 기계들, 그것들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각각이 그 자체로 별개의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추진 시스템의 심장부로 내려갈 때 우리는 물리학의 약속과 공학의 쓰라린 현실 사이에, 하지만 그 부품은 인간의 정신이다. 그리고 40년의 여정에서 닫힌 금속 상자 안에서 가장 쉽게 부서지는 부품은 강철이나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제쳐두자, 돌아가자. 맨 처음으로 그 엔진들로, 그 방패들로, 그리고 그 시스템들로 이 모든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설계된 그 복잡한 기계들, 그것들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왜냐하면 추진 문제, 전 방사선 차폐 또는 생명 유지 시스템의 심장부로 내려갈 때 우리는 물리학의 약속과 공학의 쓰라린 현실 사이에 거대한 심연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제 속도를 늦추자.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자. 각 시스템이 왜 희망인 동시에 불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해해보자. 먼저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원리로 내려가 보자.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추진 시스템은 동일한 기본 원리에 기반한다. 당신의 우주선 뒤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질량을 던지면 뉴턴의 제3법칙이 당신을 앞으로 민다. 이것은 보트에 서서 계속 뒤로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 각 돌은 당신을 앞으로 조금씩 민다. 화학 로켓은 극도로 뜨거워진 배기 가스를 던진다. 이온 엔진은 전기로 가속된 원자를 던진다. 하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같다. 이 시스템들 사이의 차이는 두 가지 변수로 축소된다. 그 질량을 얼마나 빨리 던질 수 있는지, 배기 속도, 그리고 연료 킬로그램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는지. 이 두 숫자는 어떤 추진 시스템이 달성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정의한다. 그리고 성간 여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시스템이 비참할 정도로 부적합하다. 인류를 달에 데려가고 태양계에 탐사선을 보낸 주력인 화학 로켓은 초당 약 3에서 4.5km의 배기 속도를 낸다. 이것은 지구의 중력에서 벗어나기에는 인상적이다. 하지만 다른 별에 도달하기에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화학 로켓은 로켓 방정식으로 알려진 잔인한 수학적 함정에 빠지기 때문이다. 이 방정식은 로켓이 도달할 수 있는 속도가 연료 질량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말한다.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의 경우 킬로그램당 약 1000만 줄인 화학 연료의 에너지 밀도는 너무나 낮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려는 화학 로켓은 너무 많은 연료를 실어야 해서 그 연료 자체가 행성보다 더 큰 연료 탱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화학 로켓은 성간 여행에서 출발점조차 되지 못한다. 그것들은 이 여정이 왜 다른 사고방식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증거다. 따라서 엔지니어들은 효율성을 높일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전기 추진 시스템을 발견했다. 이온 엔진과 VAS, IMR 같은 개념들은 한 가지 면에서 화학 로켓보다 진정한 발전을 나타낸다. 이 엔진들은 훨씬 더 높은 배기, 속도에 도달한다. 이온 추진기의 경우 보통 초당 20에서 50km, 진보된 플라즈마 엔진의 경우 잠재적으로 초당 수백 킬로미터. 더 높은 배기 속도는 연료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야구공을 던지는 대신 같은 노력으로 총알을 던지는 것과 같다. 총알은 훨씬 더 빨리 간다. 따라서 전기 추진은 태양계 내의 임무에 완벽하다 하지만 대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치명적인 대가다. 추력. 전기 추진 시스템은 우주선의 질량에 비해 극도로 낮은 추력을 생산한다. 일반적인 이온 엔진은 손바닥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의 무게와 비슷한 뉴턴의 몇 분의 1로 측정되는 힘을 낸다. 이 엔진들은 우주선을 천천히 가속시킨다. 수개월, 수년 동안 계속 발사하며 속도를 얻는다. 성간 여행에 있어 이것은 파괴적인 시간표 문제를 야기한다. 빛의 속도의 1%, 즉 초당 약 3000km에 도달하는 것조차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추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빛의 속도의 10%에 도달하는 것은 수백 년의 추력 시간과 우주선 내 원자로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동력 수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전기 추진은 추력을 효율성과 맞바꾼다. 그리고 이 거래는 그것을 태양계 항해에는 훌륭하게 만들지만 항성 간의 심연을 건너기에는 쓸모없게 만든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엔진이 그 너머의 여정에는 정확히 잘못된 도구인 것이다. 따라서 화학 및 전기 추진의 무능력은 인류가 원자핵을 깨뜨리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프로젝트 오리온으로 이끈다. 이것은 성간 추진에 대한 최초의 진지한 핵 개념이었다. 그리고 순수한 야만 행위였다. 1958년에 설계된 오리온은 우주선에 부착된 거대한 추진판 뒤에서 핵폭탄을 터뜨릴 것을 제안했다. 각폭발은 플라즈마와 파편 구름을 판에 부딪혀 우주선을 앞으로 차는 것이었다.
이것은 차 뒤에서 계속 수류탄을 터뜨려 가속시키려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타당했다. 왜냐하면 핵분열은 킬로그램당 약 80조 줄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고의 화학 연료보다 킬로그램당 약 800만 배 더 많은 에너지다. 다이슨의 계산에 따르면 오리온 우주선은 초당 약 15,000km의 배기 속도와 빛의 속도의 6.7%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알파 센타우리까지의 여정 시간을 약 130년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것은 처음으로 인간의 몇 세대 안에 별에 도달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가능하게 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끔찍했다. 우주선의 질량은 약 10만 톤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수백만 개의 핵 펄스 장치를 필요로 했다. 이것은 공학적인 악몽이었다. 하지만 오리온을 죽인 것은 공학이 아니라 윤리였다. 1963년에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우주에서의 핵폭발을 금지했고 오리온을 사실상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게 했다. 물리학은 유효했지만 문명은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리온 이후에 나온 아이디어들은 핵의 불을 더 우아하게 제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데달루스는 관성 가둠 핵융합 개념을 사용했다. 이것은 거대한 원자폭탄 대신 작은 연료 알갱이를 전자빔으로 쏘아 초당 수백 개의 미니어처 핵융합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기관총처럼 연속적인 폭발로 추력을 얻는 것이었다. 데달루스는 빛의 속도의 12%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약 6광년 떨어진 바너드 별까지 50년의 비행 시간을 예상했다. 하지만 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첫째, 연료가 헬륨-3이었다. 이것은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동위원소였다. 데달루스 설계자들은 이것을 목성의 대기에서 채굴하여 얻을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기술을 요구하는 문명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데달루스는 감속 능력이 없었다. 목적지의 초당 3만 6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진하여 지나갈 것이었다. 이것은 성간 임무 설계의 가장 잔인한 현실 중 하나를 드러낸다. 감속 문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감속하는 것은 가속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로켓 추진 우주선에게 이것은 연료 요구량을 대략 2배로 늘리기 때문이다. 가속용 연료, 감속용 연료,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연료를 운반하기 위한 연료, 로켓 방정식의 기하급수적인 수학은 여기서 잔인해진다. 데달루스와 오리온 같은 개념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별에 도달하는 것은 단지 더 많은 에너지를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방향을 정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여정의 끝에서 어떻게 멈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제어는 핵분열의 무자비한 힘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인류가 태양을 상자에 가두고 그것을 엔진으로 바꾸려는 시도였으며 이 탐구는 우리를 핵융합 추진으로 이끌었다. 핵융합은 별들의 동력을 공급하는 바로 그 과정이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실용적인 성간 여행을 위한 가장 유망한 기술이다. 핵융합 반응은 핵분열보다 킬로그램당 약 서너 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훨씬 적은 방사성 폐기물을 생산한다. 이것은 장작 난로를 핵반응로와 비교하는 것과 같다. 에너지 밀도의 도약이 그만큼 크다. 핵융합으로 구동되는 우주선은 이론적으로 초당 1만에서 3만 킬로미터의 배기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 상한선에서 이것은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여행 시간을 편도, 비행의 경우 수십 년으로, 그리고 감속을 포함한 임무의 경우 아마도 1세기 미만으로 줄인다. 이것은 처음으로 한 인간의 일생 안에 완료될 수 있는 왕복 임무의 문을 열어준다.
하지만 여기서 이론적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어된 핵융합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고 해결되지 않은 공학적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 세계의 어떤 핵융합로도 지속적인 순 에너지 출력을 생산하지 못했다. 델, 프랑스의 이터 실험로는 지금까지 시도된 가장 큰 핵융합 프로젝트다. 하지만 반복되는 지연과 비용 초과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중수소, 삼중수소 핵융합 실험은 2039년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이터는 거대한 건물 크기의 지상에 고정된 시설이다. 35개국의 연합된 자원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지상 시설을 수십 년간 유지 보수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작고 가볍고 우주 환경에 적합한 엔진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 큰 공학적 도약을 의미하여 완료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시간표가 없다. 우리는 핵융합 추진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아직 핵융합 추진을 발명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핵융합 엔진 자체는 환상으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주에서 엔진으로 바꾸는 문제는 그것은 훨씬 더 큰 악몽이다. 왜냐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핵융합 프로젝트인 이터는 토카막 반응로이기 때문이다. 섭씨 1억 5천만 도를 넘는 플라즈마를 가두기 위해 절대 0도에 가깝게 냉각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다. 토카막 기계 자체의 무게만 약 2만 3천 톤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작동하기 위해 수백 메가와트 단위로 측정되는 외부 전력이 필요하다. 핵융합 로켓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요구한다. 핵융합 에너지를 지향성 배기 운동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반응 생성물을 극도로 높은 속도로 노즐을 통해 밖으로 뿜어내야 한다. 이것은 플라즈마 물리학, 자기 가둠 기하학, 재료 공학, 그리고 열 관리의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정적인 실험실에서 핵융합 반응을 유지하는 문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우주 환경에 적합한 핵융합 엔진은 작아야 한다, 가벼워야 한다. 그리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작동할 만큼 견고해야 한다. 핵융합 반응에서 나오는 중성자 흐름을 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흐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 재료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의 진공 속에서 폐열이 오직 복사를 통해서만 방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거대한 열방사판 표면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질량과 복잡성을 더한다. 따라서 지상 기반의 핵융합 반응로와 비행 준비가 된 핵융합 엔진 사이의 격차는 개선의 격차가 아니다. 그것은 재창조의 격차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가 아직 넘어서지 못한 격차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연료 방정식을 완전히 제거한다면 이것이 바로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의 배후에 있는 급진적인 아이디어였다. 우주선에 연료를 싣는 대신 지상에서 보낸 강력한 레이저 빔으로 우주선을 미는 것이다. 이것은 바람이 도칫 안배를 미는 것과 같다. 하지만 바람 대신 빛을 사용한다. 광자. 이 개념은 광자 압력에 의존한다. 빛 자체가 부딪히는 표면에 작은 양의 추력을 가한다. 이 추력은 단일 광자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다. 하지만 충분히 강렬한 레이저빔은 가벼운 돛에 상당한 가속을 줄 수 있다. 스타샷은 약 100기가와트의 출력을 내는 위상 배열 레이저를 설계했다. 이것은 약 100개의 대형 핵발전소의 총 출력과 맞먹는다. 이 거대한 힘은 4m짜리 라이트 세일에 집중될 것이었다. 세일은 그램 단위의 스타칩 탑재체에 연결될 것이었다. 레이저의 광자 압력은 이 작은 우주선을 단 10분 만에 빛의 속도의 20%, 즉 초당 6만 킬로미터로 가속시킬 것이었다. 이것은 로켓 방정식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 왜냐하면 추진 질량 광자이 우주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구에 남아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성간 여행의 가장 큰 장벽을 제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체의 불가능성 목록을 만들어낸다. 레이저 배열 자체는 전례 없는 공학적 경이로움이 될 것이다. 수백만 개의 개별 레이저 소자가 완벽한 동기화로 작동해야 했다. 세일 재료는 이 강렬한 빔에 증발하지 않고 견뎌야 했다. 그리고 스타칩 자체는 몇 그램의 질량 안에 카메라, 전원, 항법 시스템, 그리고 통신 장치를 담아야 했다. 스타샷은 이 문제들 중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프로젝트는 예산의 단 5%를 지출한 후 중단되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가 아무리 우아하더라도 공학적 현실은 그만큼 잔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학 로켓은 너무 느리다. 정의 추진은 너무 약하다. 핵분열은 너무 위험하다. 핵융합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레이저 세일은 너무 어렵다. 이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스펙트럼의 가장 극단적인 이론적 끝으로 반물질 추진. 물질이 반물질과 만나면 둘 다 완전히 소멸한다. 결합된 질량의 100%를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다. 핵융합보다 단위 질량당 약 300배 더 크다. 이론적으로 단 몇백 그램의 반물질을, 실은 우주선은 빛의 속도의 상당 부분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것은 성간 여행의 성배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려움이 거의 터무니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첫째, 생산. 인류 역사상 모든 입자 가속기에서 생산한 총 반물질의 양은 그램이 아니라 나노그램, 즉 그램의 10억 분의 1 단위로 측정되는 약 20 나노그램이다. 둘째, 저장. 반물질은 일반 물질과 접촉하지 않고 보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접촉이라도 즉각적인 소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사용. 물질과 반물질이 소멸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감마선과 중성미자 형태로 나온다. 중성미자는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고 사라진다. 감마선은 극도로 투과성이 높아 승무원과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방패를 필요로 한다. 추정에 따르면 총 소멸 에너지의 약 40%만이 실질적으로 포획되어 추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반물질은 종이 위에서는 최고의 해결책이다. 하지만 공학에서는 가장 불가능한 해결책이다. 이 모든 기술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불편한 그림이 드러난다. 각 추진 시스템은 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른 문제를 만들어낸다. 화학 로켓은 신뢰할 수 있지만 힘이 약하다. 전기 추진은 효율적이지만 느리다. 핵 동력은 강력하지만 위험하고 제어하기 어렵다. 레이저 세일은 연료 문제를 해결하지만 거대한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각각은 그 자체에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해결책은 단일 엔진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들의 조합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이론적 논쟁을 넘어 이 문제들 각각이 인간 창의력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한 해결책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도전들 앞에서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꿈을 꾸었다. 그리고 이제 이 꿈들 중 가장 대담한 것,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의 임무에 통합하여 우리를 프록시마 센타우리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는 그 기념비적인 임무의 전체 계획을 들여다볼 것이다. 하지만 이 계획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은 이 여정이 단지 공학적 시험이 아니라 문명적 시험이라는 것이며, 이 시험의 첫 번째 질문은, 그리고 이 탐구는 인류가 태양을 상자에 가두고 그것을 엔진으로 바꾸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 모든 이론적 논쟁을 넘어 이 문제들,
각각은 인간 창의력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한 해결책들로 이어졌다.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꿈을 꾸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기적이 온다. 이제 이 꿈들 중 가장 대담한 것을 들여다볼 것이다. 이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의 임무에 통합하는 그 기념비적인 임무의 전체 계획을. 하지만 이 계획의 세부 사항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은 이 여정이 단지 공학적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문명의 시험이다. 속도를 높여라, 숨을 참아라. 왜냐하면 지금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담하며 가장 불가능한 프로젝트의 심장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로의 유인 임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모든 것은 궤도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서사적 순간, 조립. 이것은 우주선이 아니다. 이것은 궤도에 건설되는 도시다. 한 국가가 아니다.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가 건설하는 세상이다. 이 우주선은 수십에서 수백 명의 승무원을 수용할 만큼 커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폐쇄 루프 생명 유지 시스템, 식품 생산 시설, 의료 구역, 수리 작업장, 원자재 창고, 그리고 방사선 차폐. 이 모든 것이 수만, 심지어 수십만 톤의 질량에 이른다. 프로젝트 오리온을 위해 설계된 10만 톤급 우주선을 생각해보라. 이것은 450톤급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 수백 배 더 크다. 이런 구조물을 지구 표면에서 한 조각으로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궤도에서 조립되어야 한다. 조각조각. 수십 년이 걸릴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 수천 번의 로켓 발사를 필요로 할 것이다. 각각은 퍼즐의 작은 조각을 운반할 것이다. 이것은 단일 우주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투입된 자원을 훨씬 뛰어넘는 여러 세대에 걸친 국제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프로젝트가 아니다. 시대다. 인류가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한 새로운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주선이 단일 센티미터도 움직이기 전에 일어나야 한다. 과학계가 이 숫자들을 볼 때 그들이 보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내구성의 궁극적인 시험이다. 여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정 자체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약속이다. 이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설계한 가장 큰 구조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도시가 완성되었을 때 두 번째 서사적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점화, 가속.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길며 가장 에너지 집약적인 엔진 연소. 목표는 무엇인가? 빛의 속도의 10%, 초당 3만 킬로미터. 이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그 10만 톤짜리 우주선에 전달되어야 할 운동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 숫자는 대략 4.5 곱하기 10의 25 제곱줄이다. 이 숫자를 맥락에 넣어보자. 모든 인류 문명의 총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대략 5.8 곱하기 10의 20 제곱줄이다. 이 우주선을 단지 순항 속도로 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생산량의 7만 7천 년치에 해당한다. 이것은 기록이 아니다. 이것은 물리학이 인간의 야망에 내리는 판결이다. 이 에너지는 어딘가에서 와야 한다. 이론적인 최고 효율로 작동하는 핵융합 엔진조차도 우주선 자체보다 몇 배 더 많은 연료 질량을 필요로 한다. 로켓 방정식은 여기서 괴물로 변한다. 추가되는 연료일 킬로그램마다 가속해야 할 총 질량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더 많은 연료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악순환이다. 과학자들이 이 방정식을 볼 때 그들은 엔진 설계 문제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도시를 움직이기 위해 별의 힘을 사용하는 문제를 본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단지 엔진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행성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오직 그 하나의 우주선을 밀기 위해.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힘의 과시다. 그리고 이것은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엔진이 멈추었을 때 진짜 악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서사적 순간이 있다. 순항. 40년간의 침묵. 엔진은 멈췄다. 우주선은 이제 총알이다. 하지만 이 총알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40조 킬로미터의 공허가 있다. 이 여정은 약 40년이 걸릴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던 모든 것이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숫자는 더욱 끔찍하다. 생명 유지는 40년 동안, 즉 약 14,600일 동안 단 한 방울의 물이나 한 분자의 산소도 순손실 없이 작동해야 한다. 이것은 역사상 시도된 적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식품 생산은 단 한 번의 큰 작물 실패 없이 매년 충분한 칼로리를 제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은 4.24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방사선이 있다. 40년 동안 각 승무원은 나사가 설정한 평생 경력 안전 한도를 40배 초과하는 누적 우주 방사선량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16에서 24 시버트다. 이것은 알려진 어떤 생물학적 복구 메커니즘도 대처할 수 없는 선량이다. 이 우주선의 모든 펌프, 모든 실, 모든 회로, 모든 베어링, 그리고 모든 구조, 부재는 명목상의 수명보다 훨씬 더 오래 견뎌야 한다. 혹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내장 생산 능력을 사용하여 교체되어야 한다. 어떤 기계도 영원히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임무는 모든 것이 거의 영원히 작동하기를 요구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여정이 아니다. 이것은 엔트로피에 대한 40년간의 전쟁이다. 이것은 폐쇄된 생태계가 알려진 가장 적대적인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공학적 기적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일련의 기적들을 요구한다. 과학계가 이것을 볼 때 그들은 신뢰성 문제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통계적 확실성에 대한 도박을 본다. 그리고 그들은 안다 40년 동안 주사위가 항상 당신 편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주사위는 당신 편이었다. 우주선은 견뎌냈다. 승무원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40년간의 공허 끝에 멀리 희미한 빛이 나타난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그리고 네 번째, 가장 끔찍한 서사적 순간이 온다. 감속. 도착은 끝이 아니다. 도착은 끝의 시작이다. 우주선은 멈춰야 한다. 그리고 멈추는 것은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우주선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시스템에 시속 1억 80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접근하고 있다. 이 속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모든 알려진 행성 궤도를 몇 시간 안에 지나쳐 버린다. 40년 동안 여행해온 바로 그 행성 프록시마 B를 단지 짧게 흘긋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시스템은 그들 뒤에 남는다. 초당 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멀어진다. 그리고 그들은 앞에 아무런 목표도 없고 돌아갈 길도 없이 영원히 열린 항성간 공간으로 계속 나아간다. 이것은 임무가 아니다. 이것은 비극이다. 따라서 그들은 감속해야 한다. 그리고 감속하는 것은 가속 단계에서 얻은 운동 에너지를 거의 모두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로켓 추진 시스템에게 이것은 거의 동일한 양의 연료를 반대 방향으로 태우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주선이 처음에 가속하는데 필요한 연료의 복사본을 40년 동안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켓 방정식은 여기서 미쳐 날뛴다. 필요한 질량비, 즉 연료를 포함한 총 초기 질량 대 최종 건조 질량의 비율은 100 이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우주선의 99%가
연료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이것이다. 감속 엔진은 40년간의 휴면 후에 완벽하게 다시 점화되어야 한다. 역사상 어떤 로켓 엔진도 수십 년간의 비활성 상태 후에 재시동된 적이 없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보수적인 공학이 아니다. 이것은 믿음에 기반한 기대다. 단 하나의 부분적인 고장은 우주선이 궤도에 진입하기에는 너무 빨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한 고장은 승무원이 영혼을 향한 관 속에서 날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시도는 없다. 구조는 없다. 임무 성공과 임무 재앙 사이에 가는 선은 40년 전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기계들이 가장 긴 수면 기간 후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 불가능을 해냈다. 감속했다. 궤도에 진입했다.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서사적 순간이 있다. 조우 그 순간. 40년, 어쩌면 1세기에 걸친 국가적 노력의 정점. 승무원은 우주 방사선, 폐쇄 루프 생명 유지, 기계적 마모, 그리고 심리적 고립에서 살아남았다. 가장 가까운 별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창밖을 내다본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를. 그리고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궁극적이며 가장 잔인한 미지수다. 왜냐하면 2026년 현재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별의 거주 가능 구역에서 궤도를 돈다. 하지만 거주 가능 구역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으로 정의된 용어다. 생명의 존재나 심지어 호흡 가능한 대기와는 관련이 없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활동적인 플레어 별이다. 정기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기를 지질학적 시간 규모에서 벗겨낼 만큼 강력한 자외선과 X선 방사선 폭발을 일으킨다. 프록시마 B가 대기를 유지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현재 측정할 수 없는 요인들에 달려있다. 행성이 별풍 입자를 빗나가게 할 만큼 강력한 자기장을 가졌는지 여부, 혹은 그 대기가 처음부터 수십억 년의 별 활동에서 살아남을 만큼 두꺼웠는지 여부. 행성은 아마도 조석 고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쪽 반구는 영구적으로 별을 향하고 다른 쪽은 영원한 어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40년을 보냈다. 수조를 썼다. 여러 세대에 걸쳐 노력했다. 무엇을 얻기 위해 죽은 바위, 방사선으로 그을린 지옥. 과학계가 이 궁극적인 도박을 볼 때 그들은 발견의 가능성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한 문명이 그 존재 전체를 결과가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주사위 던지기에 걸고 있는 것을 본다. 우주선이 도착했을 때 다리는 불탔다. 돌아갈 길은 없다. 그리고 목적지는 천국일 수도 있다. 혹은 무덤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을 때야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조립, 가속, 순항, 감속, 그리고 미지의 목적지. 이것들은 임무 계획의 단계가 아니다. 이것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직면한 가장 큰 도전들의 목록이다. 각각은 그 자체로 서사시이다. 각각은 그 자체로 불가능의 산이다. 그리고 성간 임무는 이 모든 산들을 연달아 오르기를 요구한다. 실패 없이 단 한 번도. 우리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은 이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대담하지만 절망적인 시도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더 깊은 질문이 있다. 이 모든 고통, 이 위험, 그리고 이 상상, 초월의 비용 뒤에 있는 왜는 무엇인가?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두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의 종으로서 정의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왜 하기를 선택하는지이다.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려는 욕망 뒤에 있는 이유는, 그리고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도달하려는 욕망 뒤에 있는 이유는 단순한 탐험 충동보다 더 깊다. 이것은
생존 본능이다. 우리 종의 연속성이다. 하지만 이 고귀한 충동조차도 물리학의 무자비한 현실과 충돌한다. 이것은 딜레마가 아니다. 이것은 한 문명이 할 수 있는 것과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것 사이의 비극적인 심연이다. 왜냐하면 이 여정의 각 단계는 인류의 한계를 밀어붙이는 일련의 기록적인 순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순간들 각각은 그 자체로 왜 가장 가까운 별조차도 너무 멀리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다. 계속 가속하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불가능한 여정의 심장부로 더욱 깊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공학적 도전이 어떻게 서사시로 변모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6번째 서사적 순간이 있다. 감속 중 충돌. 우주선이 감속하는 동안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빛의 속도의 10%에서 1 마이크로그램, 즉 모래알 크기의 먼지 입자조차도 작은 폭약에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운반한다. 이것은 기록이다. 이것은 인공물이 마주한 가장 에너지 넘치는 충돌이다. 항성간 매체는 비어있지 않다. 평균적으로 센티미터당 하나의 원자와 드문드문한 먼지 입자 집단을 포함한다. 4.24 광년의 여정 동안 이 입자들로부터의 누적된 폭격은 중요하다. 우주선은 이 끊임없는 모래 폭풍을 견뎌내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차폐 개념에는 충격 시 녹는 희생양, 완충 방패가 포함된다. 또는 하전 입자의 전자기적 편향. 하지만 어느 것도 현실적인 항성간 조건에서 테스트되지 않았다. 감속 중의 우주선은 엔진을 점화하거나 제동 시스템을 전개하기 위해 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다른 표면을 입자 흐름에 노출시킨다. 또는 보호 시스템의 기하학을 변경한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선이 초당 수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모래 폭풍을 통과하려는 시도다. 과학계가 이 문제를 볼 때 그들은 재료 과학 문제를 보지 않는다. 그들은 룰렛 게임을 본다. 수십억 개의 작은 총알로 하는 게임. 그리고 그들은 안다. 이 총알들 중 단 하나가 치명적인 지점에 명중하는 것이 40년간의 여정을 1밀리초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빠른 도박이다. 그리고 매초 진행된다.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방사선 차폐, 폐쇄 루프, 생명 유지, 장기적인 기계적 신뢰성, 식품 생산, 의료, 심리적 내구성,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의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들 각각은 그 자체로 임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름다운 진실은 이 어려움이 우리를 더 나은 종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별로 보내는 문제는 우리를 지구상의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폐쇄 루프 생명 유지 시스템은 지구상의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주에서의 식품 생산은 지구상의 농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방사선 차폐 연구는 암 치료의 돌파구를 가져올 수 있다. 별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단지 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인간을 보내는 것이 가져오는 어려움은 동시에 인류의 가장 위대한 혁신의 원천이기도 하다. 당신도 이 역설의 일부다. 당신의 삶에서 때로는 가장 어려운 목표가 당신을 가장 많이 성장시키는 목표임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그 목표들은 당신을 안락한 영역 밖으로 나가게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하며 더 강인해지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 인간을 별로 보내는 꿈은 인류의 가장 어려운 목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가장 보람있는 목표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가 행동과 기다림 사이의 균형을 찾고 인간과 로봇 임무의 가치를 모두 이해했을 때 우리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역설과 마주친다.
근접성의 환상과 거리의 현실.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별과 이웃 세계 같은 표현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근접성이 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의 발견은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목표, 도달 가능한 목적지가 있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단어들은 4.24 광년을 관리 가능하고 심지어 겸손한 거리처럼 보이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거리에 잔인한 물리적 현실이 있다. 40조 킬로미터. 보이저 1호가 7만 3천 년 걸릴 거리, 파커 솔라 프로브가 6,700년 걸릴 거리.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같은 현실이 이토록 희망적이면서도 이토록 절망적일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비극적인 진실은 언어와 인간의 직관이 우주적 규모를 다루는데 무능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바다를 건너거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지구적 거리를 이해하도록 진화했다. 하지만 광년을 이해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순서를 말해준다. 하지만 접근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서서 가장 가까운 다음 정상이 달에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기술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 하지만 바로 그 아름다운 진실은 이 환상, 이 오해된 근접성이 인간 야망의 가장 큰 연료라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거리의 진정한 규모를 완전히 이해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꿈을 꾸는 것조차 감히 하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이라는 단어가 만들어낸 그 잘못된 희망이 우리를 연구하고 발명하고 한계를 밀어붙이게 하는 불꽃이다. 이것은 인류가 불가능의 얼굴을 보며 그래도 시도하겠다 고 말하는 방식이다. 환상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장 위대한 성취로 이끌 수도 있다. 당신도 이 환상의 힘을 안다. 당신의 삶에서 처음에 쉬워 보였지만 나중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밝혀진 목표에 도전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그 처음의 순수함, 그 오해가 당신을 길 떠나게 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길을 따라가며 당신은 목표 자체보다 더 가치 있는 교훈들을 배웠을 것이다. 근접성의 환상은 함정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초대장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보라고 초대하는 부름. 기다림과 행동, 인간과 기계, 환상과 현실. 이 역설들은 가장 가까운 별로의 여정이 단지 물리학이나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인간 드라마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 우리의 야망과 한계의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 가까워지면서 이제까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할 시간이다. 이제 우리는 안다. 여정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여정을 떠나려는 욕망이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단지 살아남는 것인가? 단지 다른 세계에 도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이 있는가? 왜냐하면 어쩌면 별로 가는 것은 단지 새로운 집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재정의하는 것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재정의 과정은 우리를 단지 밖으로 별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안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장 깊고 가장 모순적인 진실들을 들여다보도록 강요한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려는 노력의 궁극적인 교훈은 아마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가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철학적 여정의 가장 내밀한 층,
마지막 장으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 시간, 그리고 연결을 질문했다. 하지만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이 지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뒤에 무엇을 남기는지 이해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층은 가장 개인적인 역설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역설들 중 첫 번째는 성공과 실패의 역설이다. 한편으로는 성간 여행의 이야기가 대체로 실패의 이야기라는 현실이 있다. 프로젝트 오리온은 정치적 장벽에 부딪혀 죽었다. 프로젝트 데달루스는 종이 위에만 남았다. 그리고 가장 현대적이고 미니멀한 시도인 브레이크스루 스타샷조차도 초기 1억 달러 약속 중 단 450만 달러를 쓴 후 공학적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멈췄다. 모든 진지한 시도는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혹은 이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것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꿈이 동시에 가장 큰 패배 중 하나라는 비극적인 증거다. 우리는 별에 도달하기를 꿈꾸지만 아직 우리 뒷마당에서 칩 하나도 쏘아 올리지 못하는 종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실패들 자체가 숨겨진 성공이라는 현실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계속 지는 것이 이기는 방식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들은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창조했다. 지식, 혁신, 그리고 영감. 스타샷은 레이저 위상 배열, 나노 규모의 우주선, 그리고 라이트 세일 재료에 대한 연구를 수십 년 앞당겼다. 오리온과 데달루스는 핵 추진의 한계와 가능성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이 모든 실패는 다음 세대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을 위한 교과서, 디딤돌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 아름다운 진실은 진정한 성공이 이 기술적 성과조차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시도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다. 불가능을 추구하는 용기를 보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탐구는 우리에게 단지 물리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 창의력, 그리고 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준다. 당신도 이 역설의 일부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도달하지 못한 목표들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 시험에 떨어졌거나 일자리를 얻지 못했거나 혹은 꿈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실패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오늘날의 당신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 노력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더 강인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별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인류의 집단적 성격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목적지는 여정 자체보다 덜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두 번째이자 더 가슴 아픈 역설로 이끈다. 목적지와 출발점의 역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거대한 노력, 이 모든 희생의 초점인 그 목적지가 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 B. 그것이 임무다. 그것이 목표다. 그것이 모든 것의 이유다. 인류를 하나로 묶고 여러 세대에 걸친 노력을 촉발시킨 그 희미한 희망의 빛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목적지가 아마도 실망스러울 것이라는 현실이 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프록시마 B는 아마도 방사선으로 그을리고 대기가 없으며 조석 고정된 세계일 것이다. 이것은 수조 달러의 임무, 1세기의 노력, 수천 명의 생명으로 단지 죽은 바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안티클라이맥스, 가장 비극적인 실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 우리의 가장 큰 실망의 씨앗을 품고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바로 그 아름다운 진실은 이 잠재적인 실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집의 가치다. 왜냐하면 우리가 40조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생명의 적대적인 세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뒤에 남겨둔
그 창백한 푸른 점, 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희귀하며 얼마나 기적적인지 이해하기 때문이다.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그 작은 점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 우리의 모든 종교와 이념, 우리의 모든 왕과 농민이 거기에 태양 광선 속에 떠있는 그 먼지 알갱이 위에서 살았다. 별로 가려는 노력은 아이러니하게도 별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것은 지구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집을 떠나 처음으로 집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당신도 이 감정을 안다. 때로는 어떤 것의 가치를 그것을 잃을 위험에 처했을 때야 비로소 이해한다. 때로는 먼 꿈을 줬다가 사실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로의 여정은 인류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다.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크고 텅 비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이 얼마나 작고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여정. 따라서 우리가 실패의 지혜와 집의 가치를 이해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역설, 침묵과 소리의 역설과 마주친다. 한편으로는 우주에 거대한 침묵이 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라디오 망원경으로 하늘을 듣고 있다. 신호 하나, 속삭임 하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줄 증거 하나를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찾은 것은 침묵뿐이다. 이것은 페르미 역설의 기저에 있는 섬뜩한 현실이다.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야 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흔적도 보지 못한다. 이 침묵은 우리의 우주적 고독의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보인다. 이것은 인류의 실존적 불안의 근원에 있는 비극적인 음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침묵이 우리의 목소리를 무한히 더 중요하게 만든다는 현실이 있다. 어떻게 우주적인 침묵이 우리의 존재를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만약 우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신성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면 우리의 자유, 의지, 창의력, 그리고 도덕적 선택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만약 우주의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 자신의 목적을 창조하려는 우리의 투쟁은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까? 하지만 바로 그 아름다운 진실은 이 침묵이 우주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다. 이 침묵은 빈 캔버스다. 그리고 그 캔버스를 칠하는 임무는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주가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의 음악, 우리의 예술, 우리의 과학,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우주에서 유일한 소리가 된다. 우리는 침묵하는 우주에 의미를 부여하는 종이다. 우리는 목적 없는 우주에서 목적을 창조하는 존재다. 이 침묵은 저주가 아니라 책임이다. 우주가 우리에게 이야기는 당신들이 쓰시오 라고 말하는 방식이다. 당신도 이 창조적 행위의 일부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는 명확한 로드맵이 없을 수도 있다. 때로는 당신 자신의 길, 당신 자신의 목적, 당신 자신의 의미를 창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들, 침묵 속에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때 당신은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우주의 침묵은 당신이 노래 부르기 위한 초대장이다. 실패의 지혜, 집의 가치, 그리고 침묵의 소리, 이 마지막 생각들은 가장 가까운 별로에 우리 여정의 철학적 지도를 완성한다. 이제 우리는 안다. 이 여정이 우리를 단지 다른 세계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더 깊은 이해로 이끈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에게 물리적 한계가 우리 의식의 위대함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짧음이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우리의 힘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우주적 고독이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창조할 책임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여정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물리학의 잔인한 방정식에서 출발했다. 공학의 불가능한 도전들을 넘어섰다.
그리고 존재의 가장 깊은 철학적 역설들 속을 항해했다. 이제 조각들을 맞출 시간이다. 이제 이 끔찍하고 아름다운 현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이 모든 지식의 빛 속에서 처음에 던졌던 그 간단한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가장 가까운 별조차 왜 이토록 멀리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의 답은 단지 수조 킬로미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 대답은 이 영상에서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크고 오래되었는지 보았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138억 년의 역사는 어쩌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모든 것 이전에 다른 우주가 있었다면, 만약 빅뱅이 시작이 아니라 한 번의 끝 이후에 온 시작이었다면, 다음 여정에서는 빅뱅 이전의 시간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